드디어 KDX-3 배치2급 상세 설계가 완료되고 초도항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KDX-3 배치2급은 다양한 성능과 함께 기존 KD-3급의 미국 제림 116 램 미사일 대신에 한국형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신형 SPS-560K 대공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SM-3급 요격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국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을 통해 KDX-3 배치2급 완성형 CG가 공개되었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KDX-3 배치2급 모급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무장체계 구성이 완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KDX-3 배치2급이 공개된 모급처럼만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KDX-3 배치2급의 무장체계는 기존 세종대왕급의 무장보다 더욱 진보했다고 세계 군사 전문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의 무장은 127mm 한포 1문, 미국제 마크 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한미에 32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의 국산형 KVLS 48셀을 추가로 탑재해 총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체급으로는 세계 최다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어 화력만 따지자면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전함입니다. 반면 KDX-3 배치2급은 127mm 한포 1문은 동일하지만 마크 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에 48셀, 한미에 16셀로 세종대왕급과 비교해 한미 수직 발사기 숫자가 16셀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세종대왕급의 미국산 수직 발사기가 한국산인 KVLS-2로 교체되면서 그 숫자도 24셀인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직 발사기 전체 숫자는 128셀에서 88셀로 무려 40셀이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급이 해성 대한미사일 발사기 16발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 KDX-3 배치2급은 8발로 숫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신형 이지스함 발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의아했습니다. 이전 버전이 세종대왕급의 압도적인 무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할 만큼 강력했는데 오히려 신형함이 중요한 무장을 축소했는지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신형 구축함에 환호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급이 건조될 당시만 하더라도 128셀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었지만 해군 내부에서도 너무 과도한 무장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수직 발사기 전체에 미사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새로운 KVLS-2 수직 발사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사업이었다가 2020년 하나디펜스 주도로 전환되면서 기존 KVLS와 비교해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늘어났습니다. 즉 기존처럼 48셀을 채워 넣으려면 함정이 보다 대형화될 필요성이 있어서 탑재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현재 새롭게 개발되는 세종대왕급 배치2형의 미사일은 탑재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무장의 길이와 중량을 키웠습니다. 이는 곧 무장의 사거리와 탄도 위력을 키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성 대한미사일 숫자가 기존 16발에서 8발로 감소된 것도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그 동체 직경을 530mm 수준으로 줄였는데요. 그 이유는 수직 발사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나 잠수함의 발사기는 그 직경이 530mm 내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들이 530mm의 직경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구식 함선에도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 수량을 늘릴 수 있어서 미사일의 발당 단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현재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성능 강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KDX-3 배치2급에는 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성 대한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왜 세종대왕급은 다 채우지도 못할 수직 발사대를 128셀이나 탑재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한국 국방력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이 1990년대 후반에 세종대왕급을 설계할 당시에는 128셀이란 과도한 무장을 장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해군은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주요 군사항구가 북한군 기뢰에 봉쇄되어 무장 재보급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것이 유리했는데요. 다시 말해 탑재가 곤란할 정도의 무장을 최대한 탑재해야만 전쟁의 승리와 생존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한국 해군이 미래적으로 상정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의 핵심이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무려 16발의 대함미사일을 갖추게 됐습니다. 처음 세종대왕함 개발 이전에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함선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국 해군의 전력이 급격히 증강되면서 북한의 수상전 전력은 이제 한국 해군에게는 큰 위협이 되질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한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KDX-3 배치2급은 합리적인 배수량과 무장 탑재량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즉 이제 한국 전투함의 개발 방향은 북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과도한 양적 확장주의를 벗어나 효과 위주의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KDX-3 배치2급의 가장 큰 개선점은 대한미사일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최상부의 X밴드 3차원 대공 레이더인 SPS-560K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SPS-560K 레이더는 대한미사일의 탐지 외에도 해공 함대공 미사일 유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탐지와 유도 기능을 SPS-560K 레이더에 모두 통합한 것인데요. 이 통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해외 네이발 뉴스가 이 사실을 보도할 만큼 크게 다뤘습니다. 레이더의 장착 높이는 탐지 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이더의 설치 높이에 따라 탐지 거리가 차이가 확연할 정도로 많은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이더는 높게 설치하지 않아도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레이더를 높게 설치하지 않으면 함선을 스텔스 형상에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고, 스텔스 함선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력의 증강과 이어집니다. 또한 이 레이더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과 일본 마야급은 마스트 상부에 AN/SPQ-9B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바다에서 살짝 올라온 잠수함 전망경도 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대수상 탐지 모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최대 장점을 살려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접목시킨 것이 SPS-560K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사용하는 X밴드 대역은 8에서 12GHz인데요. 이는 기존 스파이 1D가 사용하는 S밴드인 2에서 4kHz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클럽S나 중국의 YJ-18A 대한미사일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적함이 발사한 대한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기존 세종대왕급의 레이더는 수동식 레이더로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배치2형은 림116 램을 대신해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윤영하급의 대공 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해 P사 레이더인 수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하는 SPS-540K 3000 X밴드 대공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어서 천왕봉급 상륙함에서도 대공 감시 및 해공 함대공 미사일 유도용으로 장착했습니다. 이에 더 해군은 기존 참스리급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PKMR-211급 미사일 고속정에도 SPS-540K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장착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함선에는 이 레이더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윤영하급의 만재 배수량은 570톤, 미사일 고속정 PKMR-212급의 만재 배수량이 230톤에 불과해 파도와 악천 후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SPS-540K 레이더가 제대로 목표 추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SPS-540K 레이더는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A사 레이더 증폭 소자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구형 방식의 레이더를 장착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하지만 A사 레이더가 국산 레이더가 된 현재는 PKMR-211의 레이더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PS-560K 레이더는 반도체용 전력 증폭기를 국산화에 적용하면서 흔들림 성능 보존과 탐지 거리를 25%나 늘렸습니다. 모든 방산무기 무장 체계는 항상 레이더와 쌍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SPS-560K 레이더의 장착은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용상 발견된 몇몇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성능을 몇 단계 끌어올리게 된 것이 한국이 개발한 A사 기술이 적용된 SPS-560K 레이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DX-3 배치2급은 램 함대공 미사일을 대신해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기존 세종대왕급에 장착된 림 116 램에 비해 기동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램의 사거리가 표적의 속도에 따라서 9에서 12km 수준인 것과 비교해 해공은 15에서 20k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키밍 고도로 접근하는 아음속 대한미사일 요격 능력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초음속 요격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에는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실제 요격 능력은 실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마 2.5급 초음속 표적 요격을 시연하는 것으로 해군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해군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수많은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를 통해 그 신뢰성을 증명한 램 미사일과 비교해 신뢰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 비판은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해군이 초음속 요격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 이런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성능 제한상으로 따지고 보면 해군이 램보다 뛰어난 요격 미사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추후 초음속 표적 요격 테스트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런 불신도 해소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해공이 초음속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다는 비난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한국의 첨단 미사일이 갑자기 뚝딱하고 나온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도미사일 분야를 집요하게 연구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기반 기술 개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05년부터 러시아와 야온투 기술 도입을 위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200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되어 원래는 2015년까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IRR 설계, 중고도와 저고도에서의 안정적인 연소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소형화 요구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2020년에 들어서야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꼭 주변국의 위협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에야 비로소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무장 체계를 방어용이라는 명분을 내밀며 공개한 이력이 무수히 많습니다. 즉,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이미 완성돼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괴물미사일 현무포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제 남은 건 현무포처럼 누구나 두려워하는 한국의 괴물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